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 쪽지 무슨 쪽지 출석지 사용한 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런 질문을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게 느껴져서 참 좋았어요. 근데 한 가지가 이건 나는 너무 당연시 하는 거라서 그냥 확 지나가 버렸는데 그렇지 이거 질문할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러니까 RNA하고 DNA하고 같이 둘이 상부결합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당장 이렇게 질문이 그럼 자기들 그거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묻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RNA에는 이 T가 없는데 그럼 뭘 가지고 지금 상부결합을 하느냐? 나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냥 했는데 그렇지 이럴 경우에 이건 그러니까 이런 두 가닥이 어디선가 나타났다고 하면은 반대로 이거는 지금 어떤 식의 지금 결합을 이루고 있는 거다가 잡히는 거죠. 한쪽은 DNA고 한쪽은 RNA다라는 게 여기서 금방 나오는 거죠. 한쪽은 지금 T가 있는데 근데 다른 쪽 지금 스트랜드에서는 지금 U가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T 대신에.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RNA고 위 스트랜드는 DNA고 어떤 경우에 지금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 아직 나가지는 않았지만 소위 말하는 전사라고 하는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는 DNA에서 RNA를 지금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로 지금 활동이 벌어질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그래서 일부러 지금 RNA 쪽을 지금 신경을 써서 RNA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방향을 내가 일부러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한 가지 이걸 사진이라 그래, 그림이라 그래야 돼. 어쨌든 이 개판에서 느낄 수 있는 건 5하고 3 방향을 지금 지난 시간에 얘기한 그 DNA 그 핵산의 방향성에 지금 이걸 뭐라 그러지 지금 서로 거꾸로 이렇게 돼 있는 걸 역평행이라고 엔티패럴이라고 돼 있죠. 그거는 DNA도 마찬가지고 RNA가 여기 끼어들어서 똑같은 룰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RNA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지금 합성이 되고 있는 RNA가 그것을 보여주는 묘사하고 있는 지금 형상입니다. 그래서 RNA가 O에서 언제나 DNA가 됐든 RNA가 됐든 뭐가 이렇게 새로 만들어질 때는 이 방향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O 방향에서 3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쪽인 그 주형, 소위 말하는 주형을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템플릿을 제공해주고 있는 이 DNA는 지금 그 반대로 지금 O에서 3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나중에 가면 다시 나오겠지만 어쨌든 질문을 하신 김에 오케이, 잘 됐다 싶고 또 한 가지는 이거 질문을 또 많이 하셨더라고. 이게 어떻게 여기서 비대칭 탄소가 2개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또는 그렇게 생각하면 1개도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대칭 탄소라는 얘기는 지금 그 탄소 4개 주위를 두고 모든 지금 이렇게 붙어있는 그 결합되어 있는 어떤 그 원자 단들이 다른 것을 비대칭 탄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은 그래 일단 이거는 이쪽은 수소이고 이쪽은 아미노이고 이쪽은 카복실이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전체가 다 다른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이 비대칭 탄소라고 하는 개념인데 여기서 일단 질문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지. 이 탄소 이것도 탄소이고 이것도 탄소인데 어떻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비대칭 탄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도 탄소이고 여기도 탄소인데 둘 다 똑같은 탄소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비대칭 탄소이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정답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지난번에 얘기할 때 정답은 이것이 하나의 비대칭 탄소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하나의 비대칭 탄소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얘기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둘 다 똑같은 탄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탄소라도 같은 탄소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달려있는 탄소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비대칭 탄소가 된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이 같은 경우에 아미노산들을 그러면 아미노산은 전부 다 알파 카본이라고 하는
비대칭 탄소를 전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아미노산의 구조를 전부 여러분들이 이걸 살펴볼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탄소들이 똑같은 탄소가 나오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다 비대칭 탄소가 되는 거거든. 그게 왜냐하면 그것이 알파 카본이라는 얘기는 아니 이거 비대칭 탄소라는 얘기는 그 거기에 달려있는 그 결합되어 있는 그런 원소들까지도 다 감안을 해줘야 돼. 왜 처음부터 비대칭 탄소를 우리가 도대체 그 비대칭 탄소라는 개념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왜 이렇게 끼어들어야만 되는 거지?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쉬워지죠. 왜냐하면 비대칭 탄소를 중심으로 뭐가 생긴다고요? 거울상 이성질체가 생기는 거지. 거울상 이성질체라는 뭐죠? 그게 같은 듯이 같지 않은 것들을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안 같냐, 걔네들이. 포개하려고 했더니 안 포개진다는 거죠. 똑같은 물질이라면은 슈퍼임포즈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슈퍼임포즈라고 하는데 이게 마치 오른손과 왼손처럼 똑같은데 다 손가락 5개가 있고 모양이 다 똑같은데 이것이 포개질 수 있는 경우는 거울 앞에 서 있는 듯한 이거 외에는 절대 안 똑같은 물질이라면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완전히 슈퍼임포즈 포개져야 되는데 그 비대칭 탄소라는 그런 개념 그것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달려있는 것들끼리 해서 잡아서 두 개가 서로 다른 거울형의 그 미러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포개를 하고 해보세요. 상상으로. 절대 안 포개지거든 그게. 그렇다는 얘기는 그것이 바로 곧바로 다음에 있는 탄소 앞에 누가 붙어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훨씬 달라진다는 얘기가 받아들여지겠죠. 좀 더 내 말이니까 혹시 저 인간이 뭘 알아? 저기 화학자 논 거 아니고 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사실은 좋은 방법은 검색을 해보는 게 사실 좋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비대칭 탄소를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쫙 나오거든. 그랬을 때 그럼 뭐 대충 제일 첫 번째로 뜨는 게 위키피디아에서 뜨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저도 거기서 그런 정보를 많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대칭 탄소란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뭐 각각의 좀 정의가 딱 나와 있으면서 하나의 비대칭 탄소가 있을 때마다 요 n이 몇 개의 비대칭 탄소가 있느냐에 따라서 n이 그 비대칭 탄소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그 아이소모 이성질체가 그만큼 개수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자 예를 들면 하면서 이 말릭 애시드라고 하는 우리 수업 시간에도 한번 본 적이 있는 말릭 애시드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just one 비대칭 탄소가 이건 딱 하나이다. 자 보세요 여기서 비대칭 탄소가 왜 하나인지 한번 여기서 탄소하고 수소만 있는 건 생략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탄소하고 수소가 두 개가 이렇게 끼어 있는 거지. 그렇지 이런 것들은. 그랬을 때 여기서 누가 지금 비대칭 탄소입니까? 얘인가? 얘는 아니겠지. 왜냐하면 수소가 두 개 있으니까. 누굴까? 얘라야만 되겠지. 얘가 왜 비대칭 탄소이냐? 이쪽 탄소. 이쪽은 탄소이지만 이쪽 탄소는 산소 두 개의 공기혈합을 가지고 있는 탄소이고 이쪽 탄소는 수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다른 탄소이기 때문에 얘가 비대칭 탄소가 된다는 얘기죠. 예. 더 내려가서 뭐 테트로스라고 하는 슈가입니다. 이거는 지금 비대칭 탄소가 두 개가 있대요. 그죠? 어떻게 해서 이게 두 개지? 계속 따라가 보시면 되는 거지. 또 그런 식으로. 어디가 도대체 비대칭 탄소일까? 여기는 세 개가 있대. 그것을 이렇게 차근차근히 따라가 보시면 왜 각각의 탄소가 아니라 탄소에 붙어 있는 것까지도 전부 비대칭 탄소에 왜냐하면 그게 누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포개할 때 이게 달라진다니까. 그러면서 빛을 돌릴 때 이게 돌아가는 이게 그 앵글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괜히 쓸데없이 지금 비대칭 탄소를 신경 써야 되는 거지. 그도저도 아니라면 비대칭 탄소 도대체 뭐 탄소 앞에 뭐가 몇 개가 붙어 있든 그걸 우리가 왜 신경을 써야 돼?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대칭 탄소에 대해서 약간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인데 그 개념을 생각하면 이것이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데서 괜히 뭐 쓸데없는 잔소리지만 꼰대 잔소리이지만
이걸 만약에 똑같은 검색을 이걸로 만약 한다면은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게 나와요. 오늘의 유머 같은 거.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만큼 뭐 검색을 할 때 영어로 검색을 하고 영어 문장을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뭐 영어 공부라는 것이 뭐 완전한 발음이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영어로 이렇게 쓰여진 정보들을 검색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훨씬 더 나아가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면 되는 거지. 해서 그 영어 공부가 사실 거기서 중요하다. 또 그래서 사실은 원서로 모든 전공책들을 원서로 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뭐 될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거야 정말 쓸데없는 꼰대 얘기고. 자, 뭐 여러 가지 더 좋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거 다 해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저도 좋은 피드백이 되고 해서 앞으로도 그것을 계속 이제 해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오늘도 이만큼 잘라왔어요. 이제 이따가 이렇게 돌릴 테니까 똑같은. 자, 그런데 문제는 어쩌다가 잘못해서 이게 딱 했는데 출석에는 출석이 됐다고 돼 있는데 내가 검사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없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무슨 의미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됐어. 그렇게 당한 당사자는 지금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릴까? 그지? 나는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지. 중간에 일찍 나갈 수도 있고 또는 아예 처음부터 이미 그런 계획적인 생각하에 와서 살짝 찍고 미리 가버려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 저 인간이 나를 이름을 기억해뒀다가 저 인간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시험 갈 때 예. 예를 들어서 송혜교라는 학생이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송혜교 이쁘니까 봐줄까 내가? 뭐랄까? 자 거기에 대해서 이러면 내가 혹시 쓸데없는 불이익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름을 적어낸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까? 약간의 혜택을 받겠습니다. 전부 이렇게 해서 누가 혜택을 받느냐? 이렇게 낸 사람들과 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결석을 하지 않았지만 결석을 했다고 정확하게 이 기록이 맞아 떨어지는 사람 모두가 0.2점씩 가산점을 받게 될 겁니다. 한 번 할 때마다. 뭐 정말 쓸데없는 얘기지.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가산점을 줘야 되는 뭐 참 재미있는 사회 현실이 그런 것이지만 어쨌든 그 반대편의 사람들의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랬을 때 나 어떻게 생각할까? 그 다음 또 화끈거려갖고 이거 이거 어떻게 또 얼굴을 보냐? 내가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대답은 no. 절대. 왜? 내 자신이 얼마나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에 나는 한국에서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미국을 다시 학부부터 다시 나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미국 가서부터 이제 생물학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미국이 대학 자체가 무슨 뭐 아이비리그 대학도 아니고 별로 안 좋은 대학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학을 졸업을 나는 최우등으로 했어요 거기서. 근데 만약 내가 한국처럼 출석 체크를 하는 그런 대학 시스템이었다면 미국이 아마 한 학기만에 그냥 쫓겨났을 거야. 납제받고. 그러니까 출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완전히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 1학년 1학기 때 첫 학기 성적이 내 학점이 얼마인지 아세요? 0.97. 완전 그 별명이 곧바로 한 학기 끝나자마자 별명이 007이 되어버렸어. 왜? 시험을 언제 보는지 몰라서. 그때 다닐 때는 뭐 이런 실라버스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매일 들어가서 시험을 교수님이 언제 본다고 지정해주면 그때 가서 보는 거지. 근데 그 짓을 안 하고 맨날 쓸데없는 짓 하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시험을 가서 보고는 싶은데 뭐 아는 건 없지만 시험이 언제인지를 언제 어디서 보는지를 몰라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인간이 내가 별의별 수를 안 썼을까 내가? 모든 그 기교는 내가 다 알고 있겠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쓸데없이 그래서 안 좋은 방향으로 볼 절대 아니고 다만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하는 거 당당하게 사실 수업을 왜 들어와? 뭐 혼자 할 수 있으면 수업을 들어와서 도움이 돼야만 들어오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꼭 수업을 들어오는 걸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의 점수를 부여해야만 된다는 룰이 있으니까 내가 그 룰을 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그 시스템 자체 내에서 굳이 그것을 뭐 소위 말해서 치팅 같은 비슷한 것을 할 필요는 없는 거지. 마치 그거는 물론 남한테 피해를 전혀 줄 일은 아니지 그게. 내가 뭐 출석 안 하고 살짝 출석했다고 이렇게 하고 간다고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잖아. 알아. 하지만 그거는 마치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에 신호등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그냥 건너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역시 또 쓸데없는 꼰대 얘기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됐으니까 걱정 별로 크게 하지 않아도 좋고 그 다음에 결석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거 난 정말 수업은 정말 들어오기 싫은데 그렇다고 계속 빠지면 나중에 가면 학칙에 의해서 완전히 F가 맞을 텐데 어떻게 하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나 오늘 기분 나빠서 수업 못 들어가겠습니까? 오케이. 그럴 수 있지 뭐. 나 오늘 데이트 있으니까 수업 안 들어보고 싶은데 그게 더 중요하지 사실은. 정말. 그러니까 수업은 각자 알아서 대학생인데 각자 알아서 들어올 만큼 유익하면 들어오는 거고 오케이? 하지만 대학생다운 행동을 하자라는 제자 전담합시다. 그래서 빨리 진도도 없고 이런 데 자꾸 오늘은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현미경에 관해서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그럼 세포 자체를 이제 바라보게 되면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나? 진짜 바깥에 외부의 세포막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세포막을 이렇게 딱 보면은 그냥 지루한 세포막 하면은 이거잖아요, 이거. 세포막. 승립?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것이 세포막인데 그렇게 지루한 인지질 이중층으로만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세포막은 단백질들이 즐비하게 마치 알몬드들이 초콜릿에 박혀 있듯이 좀 더 많이 박혀 있으면 좋을 텐데 하여튼 그렇게 다다다닥 붙어 있다는 것이 바로 세포막이다. 왜 이렇게 단백질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거기 붙어 있는 단백질은 내가 단언하건대 거의 100%가 전부 다 당을 마치 사슴뿔처럼 녹용처럼 이렇게 기기묘묘하게 달고 있는 전부 당 단백질들이라는 이 당은 소위 말하는 그 세포막에 붙어 있는 그 당 단백질들의 당은 어떤 당일까 도대체? 그럼 이것들이 단당류일까? 뭐 6탄당, 5탄당, 뭐 3탄당? 아니면 무슨 다당류, 녹말과 같은 셀룰로스 같은 다당류일까? 아니면 2당류일까? 아니면 무엇일까? 답은 올리고당이겠지. 올리고당의 기능을 얘기할 때 그래서 인식 표지 마크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어떤 올리고당인지 살짝 이따가 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진핵세포 그럼 도대체 그놈의 그 탄수화물들은 언제 달려오는 것이냐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단백질을 합성한다는 그 자체는 그 단백질 합성하는 그 자체 내에서는 당이 와서 붙을 지금 여지가 없잖아요. 언제 와서 당이 붙어? 단백질만 그냥 아미노산만 붙이는 건데 거기 와서 당이 끼어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이것이 붙을까? 곧 보게 될 소위 말하는 조면소포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 안에서 일단 붙여지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골지체 내부에서 이제 이 두 군데에서 당이 붙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은 얘네들한테 가기 전에 단백질들이 이미 다 끝난 다음에 2차적으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가 나올 테니까 이따가 어쨌든 그렇다라는 얘기.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런 세포 소기관이 없는 세균 같은 원핵 세포는 어디서? 모르지. 몰라. 근데 이때 세포막에 세균에 있는 단백질 보니까 이 친구들도 당단백질이야.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붙여지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들도 그것을
똑바로 그대로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단백질에 당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엄청나게, 이거는 그냥 괜히 우리가 몸치장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기능상 중요하기 때문에 있다는 얘기겠죠. 기능, 그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들이 어떤 기능을 할까? 엄청나게 중요한데 몇 개만 예를 들자면은, 일단 그들이 있어서 결국 그 환경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탐지를 해야만 되고, 신호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탐지를 한 것을 잘 세포질 안으로,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심지어 유전자한테까지, 핵안에 있는 유전자한테까지 전달이 돼가지고서 어떤 그에 상응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신호 전달이라고 완전히 총체적으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나중에 신호 전달은 몇 개의 개념을 여러 장에서 이제 조금씩 보게 될 얘기이지만, 그래서 그냥 신호가 환경이 이렇게 탐지도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이 어떤 하나의 신호로 전달이 돼서 그것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세포질 안에서 전달이 되어진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현재로 그냥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뿐만이 아니라 포도당 어떻게 들어와? 세포막 그냥 못 뚫고 들어오거든. 포도당이 왜 못 뚫고 들어올까? 포도당 친수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친수성 물질들, ATP도 마찬가지고 그 에너지원인 ATP조차도 이게 안 되니까 그것들을 특별하게 유출한 특별한 통로 구실을 해주려면 그냥 인지질 이중충 가지고는 통로가 안 되는 거지. 그 안에 단백질들이 끼어 들어가가지고서 단백질들이 끼어 들어가면 자기들이 들어간 틈새로 하나의 공간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통로로 이용을 해서, 뿐만이 아니라 서로 세포들 간의 상호 인식, 이것 때문에 그 당이 상호 인식을 하려면 그냥 이렇게 막 아무것도 없는 단백질보다는 거기에 뭐가 이상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탄수화물들이 달려있는 것들이 이렇게 서로, 그래야 더듬이처럼 서로 더듬이처럼 이렇게 더듬다가 알았어 너구나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전부 하나하나 외울 필요 전혀 없는 것이지만, 이것들이 각각이 왜 당단백질이 이런 식으로 이런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겠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전부 4개 전부 다 외우자. 절대 쓸데없는 짓. 하지만 당단백질의 기능이 어떻게 해서 외부 환경을 탐지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수용체라는 것이 있어서, 탐지라는 얘기는 어떤 단백질이 특이적인 어떤 환경, 여러 가지 환경은 결국 그 화학 물질로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특이적으로 이렇게 감지를 할 수 있는, 누가 할까? 수용체라는 개념이 할 수가 있는 거죠. 리셉터. 이미 첫 장부터 우리가 계속 조금씩 얘기를 해오기 시작한 그 수용체. 신호 전달 역시 그와 같은 맥락이 되는 것이고, 유익과 유출은 어떻게 해서 길들이 되는 것일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수성체와 수용체의 그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호 인식은 어떻게 될까? 당, 지금 그 단백질에 붙어 있는 그 당 하는 식으로, 뭐 하나의 개론이니까 인트로덕션. 그래서 이렇게 별하별 다양한 기능들의 단백질들이 세포막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항체라고 하는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침입자 물질을 인식하는 항체조차도 이렇게 세포막에 단백질이 달려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있다가 어떤 항체들은 여기서 세포막에서 빠이빠이 결합하고서 스스로 단백질 혼자 스스로 이렇게 혈관을 돌아다니게 되는 항체들도 있지만, 일단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세포막에 이렇게 달려있고 또 이러한 항체들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순찰하는, 패트롤을 하는 여러 가지 백혈구 세포들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이고, 수용체 얘기했고, 운반체들, 포도당뿐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것들, 그 다음에 ATP를 합성을 하는 효소 역시 세포막에 이렇게 달려있고, 그 얘기는 세포막에 이렇게 있는 어떤 효소들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편하겠지. 세포막에 있으면서 화학 반응을 특이적으로 막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 송체 중에서는 운반체처럼 이렇게 포도당을, 이것과 펌프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다음 장 5장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둘 다 어떤 식으로 물질을 수송을 하는 것들인데, 어떤 친구들은 펌프라고 불리우고 어떤 친구들은 운반체라고 불리우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양분이라든가 이온까지도, 심지어 칼슘 같은 작은 이온까지도 전부 특이적인 전담 운반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일단 현재로서 이해하는 그것으로
합니다. 왜? 둘 다 이렇게 아무리 작아도 이온이니까 절대 막을 통과할 수가 없게 되니까. 전혀 중요한 거 아니지만 이것은 책들에 자꾸 쓸데없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오케이 한번 써준다 한 건데, 그래서 막의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걸 어떻게 눈으로 확인할 것이냐 해서 이거 완전히 구태의연한 방식이죠. 그 막을 딱 얼리면은 막이니까 지질들은 훨씬 이제 이 낮은 온도에 민감해지니까 확 얼어버리니까 그때 이런 칼로 딱 중간에 이렇게 딱 치면 그 이중층이 인지를 이중층이 이렇게 딱 두 개가 벗겨지게 된다. 그러면 한쪽을 딱 떼어내고 그럼 여기 아직 달랑달랑 남아있는 그 세포 막 단백질을 볼 수가 있다는. 물론 이것은 뭘로 볼까? 현미경이다. 어떤 현미경? 전자현미경으로밖에 안 보이지. 레졸루션이 이렇게 정도 되는. 전자현미경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얘기인데 요즘 누가 이런 식으로 쓸 때 정말 구태의연한 방식이지만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봤다고 쳤을 때 어떤 단백질들이 있냐 그러면 일단 막에 그런 식으로 그런지 아까 얘기한 알몬드식으로 박혀있는 그런 단백질들은 우리는 내재성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재성, 영어로 인테그랄 프로틴이라는 얘기거든요. 막에 이렇게.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렇게 완전히 박혀있는 무슨 철근처럼 박혀있는 그런 단백질들 뿐만 아니라 여기 살짝 아주 편리하게 묻어있는 단백질. 누구랑 묻어있냐면 원래 이런 내재성 단백질하고 그렇게 서로 친하기 때문에 친구라는 기화로 그냥 여기 주변부에 이렇게 같이 살짝 묻어있는 그런 단백질. 그럼 우리는 그들은 주변부, peripheral 프로틴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다른다는 것은 그림상으로 확실히 이해가 가죠. 이 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친구들이고 막에 끼어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 주변부 단백질. 그냥 그 막에 끼어있는 애하고 내가 걔 알아 해갖고 같이 이렇게 놀고 있는 이 친구들은 진짜 스스로 자기 몸을 이렇게 희생을 해가면서 막 안으로 막 이렇게 끼어 들어가게 되는 단백질입니다. 어떻게 다를까? 왜 누구는 내재성 단백질이 될 수 있고 누구는 주변부 단백질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러면 내재성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만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어떤 특이한 그것이 이제 누구나 정말 내재성 단백질들은 100이면 100% 전부 이것을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는 최소한 이 구조를 우리는 그래서 단백질 구조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공부를 한 거죠. 이런 얘기를 할 때 알아들으라고. 나선 구조인데 나선 구조라는 얘기는 그럼 대충 뭔지 알겠지 이제.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쭉 배열이 된 나선 구조인데 이 특별히 막관통, 트랜스멤브레인 왜 그러면이 그냥 일반적인 뭐 알파 헬리스처럼 그런 나선 구조와 이 막관통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막관통 나선 구조와는 근본적으로 화학적인 성격이 뭐가 다를까? 이 막관통 나선 구조에만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화학적인 성질 무엇일까? 막을 좀 통과해야 된다. 막 그 중앙에 있는 그 다리들 누구지? 얘네들 소수성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막관통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표면이 그 단백질 표면들이 그 지질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소수성 단백질들이라야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막관통 알파 나선 구조를 이루기 위한 아미노산들은 전부 이 소수성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쭉 주변에 계속 기차처럼 나열이 되어 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도 그냥 DNA 단계에서 우리는 누가 막으로 가는 단백질인지 예측이 가능하다. DNA를 보면 어떤 DNA 염기 서열이 어떤 아미노산을 지정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유전자가 딱 있다.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래. 그런 것 같아. 알았어. 그런데 보니까 이 중간에 갑자기 소수성 아미노산들이 그냥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이렇게 다다닥 나타나네. 이거 막관통 알파 나선 구조. 컴퓨터로 금방 확인이 된 요새는. 딱 컴퓨터 유전자 염기서열 집어넣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막관통 알파 힐릭스가 될 확률이 몇 %임 하고 딱 나와.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내가 내기한다 이거 분명히 막으로 간다. 또는 안 간다 하는 걸 그냥 유전자 서열만 보고서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 그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있느냐 없느냐. 요 구조를 단백질의 안에 어딘가에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재성 단백질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자격 요건이에요. 그러면 주변부 단백질은 뭘까? 이거 있을까? 없지. 없으니까 못 가는 거지 지금.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막으로 가고 싶다면 얘와 친한 친구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바깥에 비중이 노출되어 있는 또 막에 있는 단백질하고 같이 붙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관계가 있으면 그냥 누구나 가서 주변부 단백질이 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보통 막에 있는 단백질들을 이렇게 우리가 분리를 할 때는 세제를 써야 되지. 비누 같은 세제는 뭐냐면 이 지질을 녹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좀 약한 세제를 써도 얘네들은 그냥 살살살살 하면서 그냥 떨어져 버려요. 이 막에 완전히 박혀있는 이 골수 분자들은 좀 강력한 세제를 써야 이들이 막에서 녹아서 이제 그제서야 튀어나오겠지만 이 약한 세제를 써서도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일단 그러니까 이 서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다시 말해서 내재성 단백질과 주변부 단백질의 차이를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것 같으면 이 친구는 내재성 막 단백질은 일단은 관통, 막관통 나선 구조가 있어야 되고 소수성이. 두 번째는 조금 더 강력한 이 세제를 써야 분리가 되고. 그러니까 반면에 주변부 막 단백질인데 주변부 막 단백질은 생겨나 페리페럴 단백질은 얘는 막관통 알파 나선 구조가 없음. 두 번째는 약한 세제를 써서도 분리가 가능함.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분리가 구분이 된다는. 이거는 단순히 그러니까 생화학적인 얘기입니다. 생화학적으로 이것을 이 연구를 하려고 할 때 초기 단계에서 이제 사전 탐색을 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특정 단백질이 정말로 막단백질인지 아닌지를 정말로 실제적으로 확인을 살아있는 세포에서 그냥 DNA 레벨에서 유전자다 쳐보고 이거 알파 힐릭스가 분명히 있는 구조야 이거 갈 거야. 내기는 할 수 있지 내기. 하지만 내기를 확인을 어떻게 할 거야? 점심 내기를 해서 점심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어떤 실험을 하면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까? 아까 그 동결부도 살아있는 세포라고 얘기했잖아. 동결 뭐 할당 어쩌고 저쩌고 하는거 뭐 세포 죽이고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되니까 살아있는 세포에서 볼 수가 없겠죠. 더더군다나 그것은 이 특정 단백질이 아닌 뭐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정 단백질 예를 들어서 단백질을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특히 그 CFTA라고 이거 아직도 기억해요? 이 단백질 이름? 전혀 아직 시험 준비를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 이거. 그 서양 사람들이 그 많이 갖고 있다는 그 시스틱 파이브로시스라는 그 낭포성 섬유증 이게 유전자가 잘못되면 이게 막으로 가는 채널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 요거 진짜로 이게 막으로 가는 친구인지 아닌지 이거 어떻게 알 거야? 이거 진짜 유전자 검사해 보면 7개가 막 나선 통과 이거 나선 구조가 7개가 쫙 있어요 이게. 하지만 실험적으로 입증은 못하잖아요 이거. 정말 이 단백질이 막으로 가는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혹시 누구? 잠깐 생각하는 동안에 살짝 보이는 거지. 어떻게 하나? 혹시 누구 좋은 아이디어 없어요? 힌트를 드리면 지난 시간에 봤던 이런 것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혹시 이런 건 어떨까? 어떤 특정 단백질이 있어. CFTR이지 무슨 그런데 거기다가 GFP를 퓨전을 시킨 유전자를 해서 세포 안에다 집어넣어서 그 세포가 발현돼. 예를 들어서 CFTR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 앞에다가 N-터미널, N-터미널, C-터미널 뭔지 알겠죠? N-터미널에다가 그 CFTR의 N-터미널에다가 이 그린 형광이 나오는 GFP를 여기다 이렇게 퓨전을 시켜서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붙어있는 단백질로 만들 거야. 또는 나 안테는 싫어. 뒤에다 꼬리에다 붙일래. 이러면 어디다 붙이는 거지? C 터미널에다가 퓨전을 시키는 거지. 그 CFTL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연달아서 GFP가 꼬랑지에 이렇게 달리도록 그런 C 터미널 퓨전을 하던가. 그거야 여러분들의 초이스.
둘 중에 어떤 것이 정확할지는 나는 알고 있지만 어쨌든 뭐 그거야 뭐 지금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퓨전을 만들면 이 GFP 프로틴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술통 모양으로 이렇게 배럴처럼. 이게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 친구가 가는 것보다 GFP는 원래 GFP는 이게 원래 실제로 그런 실험을 한 사람들의 논문을 내가 어제 인터넷에서 발췌에다가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있는 단백질에다가 이 꼬랑지에다가 이 GFP를 이렇게 붙여가지고서 그래서 세포에다가 발현을 시키면 와우 진짜 이렇게 세포 막에만 이렇게 GFP가 되네. 그럼 이거 막 단백질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게 퓨전이 안 되고 진짜 그냥 이 GFP만 이렇게 발현시키면은 세포질에 완전히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이 GFP 단백질은 어디든지 아무데나 다 가는 단백질인데 이런 식으로 특정한 지역에 가는 단백질하고 퓨전을 시키면 그 원래의 그 특정 단백질이 가는 곳에 그냥 딸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이 기법을 사용을 해서 얼마든지 라이브로 어떤 단백질이 막으로 가는지 어떤 단백질 또는 핵으로 가는지 어떤 단백질이 그냥 세포질에 있는지 하는 것을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GFP 단백질의 파워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원핵 세포부터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핵 세포의 여러 가지 오가내를 살펴보는 그런 순서로 원핵 세포를 빨리빨리 이제 뭐야 왜 이래? 자, 원핵세포는 세균과 고세균, 뭐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이고 절대로 뭐 원핵세포의 특징, 핵이 없고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소기관이 없고 핵이 없다라는 얘기는 일단 그런데 문제는 핵이 없다면은 DNA가 그들의 DNA는 우리는 핵이 있기 때문에 DNA가 아무리 많아도 이 안에다 이렇게 다 전부 저장을 해두잖아. 그런데 원핵 세포가 이렇게 세균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게 없으니까 그럼 이들의 DNA는 완전히 모든 그렇지 이 모든 세포질이 다 내 세상 이렇게 될 것인가? 아니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들이 알아서 이 성숙한 민주시민처럼 성숙한 시민사회에서 자기가 있을 곳을 딱 알아서 이렇게 할까 하는 개념이 바로 이 뉴클리오이드라는 개념이에요. 핵은 아니지만 마치 핵처럼 약간의 제가 DNA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지역을 우리는 뉴클리오이드 세균에서 원핵 세포에서 분명히 핵은 없어. 그러니까 어떤 바운더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뻗쳐나서 자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아주 일정한 특정한 어떤 지역에만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 그 지역을 우리는 뉴클리우스는 아니지 당연히 막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오케이 비슷한 존재 뉴클리오이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형적인 세균, 대장균의 모습인데 이 그림을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또 한 두 가지를 이제 주목할 수 있는 건 뭘까? 하나는 이런 식으로 세포 벽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모든 세균들은 세포 벽이 물론 식물 세포 벽처럼 셀룰로스로 되어 있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펩티도글라이칸이라고 하는 다른 물질의 세포 벽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운동성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세균들이. 그래서 보통 플라젤라 편모라든가 하는 식의 어떤 하나의 털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물갈퀴 비슷하게 쳐서 수용학생에서 자기를 옮겨다니면서 운동성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세포 벽 바깥에 껍질이 또 하나 있어. 마치 알약에 슈가 코팅을 하듯이 이들의 세균에도 세포 벽 위에다가 이렇게 슈가로 탄수화물로 코팅을 시킨 이것을 우리는 캡슐이라고 얘기해요. 한국말로 피막 해놓으니까 참 이상한데 들어본 일이 없는 용어로서 피막 이렇게 보통 캡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 좀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DNA가 우리와는 다르게 동그랗다는 얘기죠. 우리의 DNA는 털실을 마치 이렇게 막 뭉개놓은 것처럼 털실
그래서 전부 딱 펴보면 결국은 선형인데, 그래서 그 선형을 우리가 털실 예를 들어서 털실을 전부 방 안에 쫙 늘어놓거나 아니면 털실을 뜨개질 털실을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놓거나 그 차이뿐인데, 그랬을 때 동그랗게 말아놨을 때 우리는 이것을 염색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이 진핵세포의 DNA는 일단 이 선형 DNA, 리니어인데 모든 원핵세포의 DNA는 전부 이렇게 끝이 없어요. 끝이 이렇게 막혀있는 서클로. 물론 이 DNA 역시 이중나선 구조예요. 투수는 이중나선 구조이지만 그들이 우리와 같지 않게 처음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네이키드 DNA라고 하는 개념은 좀 세균이 들으면 너무 기분 나쁜 얘기인데 너무 우리를 무시한다고, 상대적인 얘기로 진핵세포의 DNA는 이 DNA에 엄청나게 많은 단백질들이 이렇게 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털실 돌돌 말려면은 이렇게 어떤 돌돌 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 단백질들인데, 그런데 이 친구들은 뭐 그렇게까지 많은 단백질들이 거기 붙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볼 때 그런 단백질이 없다 해서 네이키드라고 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세균이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쁜 얘기지. 무슨 소리야, 우리도 단백질이 분명히 있는데. 하는데 그냥 이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진핵생물의 DNA는 엄청나게 많은 단백질이 있는데 비해서 이들은 없다 정도. 그래서 그 없는 단백질 이름이 뭐라고? 히스톤? 이게 왜 금방 사라져 버리지? 다시 한번 미워도 됐죠? 히스톤이라는 얘기.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이름이 다시 한번 히스톤. 자, 또 한 번? 됐죠? 오케이, 다시 한번 해야 되겠구나. 히스톤. DNA가 결합한 단백질은 나름 있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네이키드라고 절대 디스하지 마세요. 디스가 disrespect라는 말을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사람들이 디스해서 왜 디스라고 하는지 하고 일부 찾아봤어요. 이거 만들면서 그랬더니 이게 disrespect라는 줄임말이구나.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핵이 없으니까 이거 전사라고 하는 거는 RNA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번역은 그 RNA를 가지고 나와서 세포질에서 이제 그 RNA가 뭐라 그랬죠? 이 관계가 DNA는 설명서, 무엇을 만드는 설명서, 단백질 조립 설명서, RNA는 그 조립 설명서의 카피. 그러니까 오리지널 감히 건들지 말고 이거 한번 잘못했다가 너 큰일 나. 그러니까 학교에서 성적표 뛸 때, 미국 대학에다가 성적표 뛸 때 트랜스크립트 띈다고 얘기해요. 트랜스크립트. 그 얘기가 복사본 띈다는 얘기죠. 원본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고. 그 트랜스크립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또 원본, 복사본을 가지고 나가면 세포질에서 그 복사본을 가지고 설명서를 읽어나가는 친구들이 누구냐 하면, 읽을 줄 아는 친구들이 이 친구들.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리보솜이라고 하는, 이거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이 리보솜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그것을 읽을 줄을 알기 때문에 읽으면서 각각의 아미노산들을 갖다 여기다가 조립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포질에서 이제 번역이 딱 되는 것인데, 이 두 개가 진핵세포에서는 공간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잖아요. 전사는 핵 안에서 일어나고 번역은 핵 밖에서 세포질에서 일어나는데, 세균은 그게 없으니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봐.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지. 아직 안 끝났는데 지금 DNA가 여기 세균 DNA 있어. 그러면 이렇게 RNA가 막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 그 DNA를 따라서 이렇게 쭉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중간을 무슨 뭐 사랑과 영화에서 나오는 좀비들처럼 이 리보솜들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지금 아직 RNA 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거 합성이 전사 끝나지도 않았는데 붙어가지고서 거기서부터 지금 막 급하게 막 단백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과정. 이것이 만약 분리가 되어 있다면 이들이 이 안으로 침투가 안 되겠지. 리보솜들이 핵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RNA 합성이 다 끝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RNA가 세포질로 나가야 이들이 붙어갖고 RNA 이렇게 하는데, 이건 너무 급하셔 성질이. 그러니까 일단
조금의 틈만 보이면 RNA가 조금만 만들어진 틈만 있으면 리보솜들이 세균에선 들어붙어가지고 막 엄청 빠르겠지. 그러니까. 세균이 자기의 한 라이프 사이클을 끝내는 시간은 보통 일반적으로 한 2~30분이면 한 세대가 분열이 끝나가 버리는. 이렇게 금방 자기 DNA 복제 끝나고 전사 동시에 끝내버리고 하니까 금방 순식간에 짧은 인생을 이렇게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리보솜에 관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면 이제 그 리보솜은 진핵세포 리보솜하고 밖에서 얼핏 보기엔 생기는 똑같이 생겼는데 둘 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물론 여기 눈은 없어요. 이렇게 눈은 없지만 위에 있는 부분은 조금 작고 밑에 있는 부분은 좀 크기 때문에 두 개의 단위체로 그래서 하나는 소단위체 하나는 큰 단위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이 진핵세포의 리보솜과 원핵세포의 리보솜이 크기도 살짝 다르고 구조도 좀 다르다. 리보솜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좀 더 얘기를 하면 리보솜은 몇 가지 종류의 RNA와 그 리보솜에만 들어가는 RNA를 우리는 리보소멀 RNA라고 해서 이렇게 줄여서 씁니다. R, 리보솜을 뜻하는 뭐야 이거? 너무 밑에 내려와. rRNA라고 이렇게 해서 요것들은 요 RNA는 리보솜 안에만 지금 발견할 수가 있는 몇 가지 종류의 RNA가 있어요. 일단 그것과 몇십 가지 종류의 다른 단백질들이 같이 떡밥처럼 주먹밥을 이뤄가지고 막 뭉개져가지고서 이렇게 된 것이 하나의 리보솜 소단위체, 또 하나의 리보솜 대단위체, 각각의 단백질들하고 이렇게 그것인데 이 구조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 원핵세포의 리보솜을 이렇게 그러면 하나의 소단위체, 작은 소단위체를 딱 보면 우리는 이것을 몇 개의 단백질들과 RNA가 여기 붙어 있는 것을 그리는 건데 30S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30S. 이게 뭐야? 30S. S가 뭐냐면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sedimentation이라고 영어로 sedimentation이라고 얘기하면 침전이 된다는 것을 sediment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훨씬 더 밑에 어쨌든 깔리겠죠. 어느 정도 밑에 깔리느냐 하는 하나의 상수예요. 이렇게. 그래서 30S와 예를 들어서 50S를 비교하면 누가 더 무거울까? 50S가 무겁지. 그거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큰 소단위는 원핵세포에서 50S 서브유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작은 소단위는 30S 소단 서브유닛을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 두 개를 같이 딱 붙였을 때 그래서 진짜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적인 리보솜을 만들면은 50 플러스 30이면은 몇십 S야? 80S?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것을 두 개를 붙여갖고 다시 검사해보면 70S밖에 안 나와요, 값이. 왜냐하면 두 개를 같이 붙였으니까 밀도가 조금 이렇게 커졌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 전체 단위가 이렇게 약간 낮게 나온다. 그래서 70S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거는 프로캐리오틱 이 원핵세포의 리보솜이구나 하고 그냥 알아차리는데 물론 이 시간에서 우리가 70S 리보솜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다 알아. 이 생명과학계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70S 무슨 80S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지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게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반면에 진핵세포는 요 소단위가 조금 무겁다라는 얘기죠. 단백질 종류도 많고 RNA 종류도 다르고 해서 40S 여기다가 큰 소단위체가 60S 요거 두 개 합하면 100S가 돼야 되겠지만 이거 역시 똑같이 두 개 합하면 80S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70S냐 80S냐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것이 원핵세포의 것이냐 진핵세포의 것이냐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전문가들끼리의 무슨 전문가 하지만 저는 그들끼리의 이 소통하는 이 단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보솜이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는 화학적으로 특성도 다르고 반응도 다른 것이다. 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그러면은 항생제라는 것을 만들 때는 정말 그것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괴롭히고 있는 세균을 어떻게 우리가 약으로 죽일까? 둘 다 세포인데 진핵세포와 원핵세포의 차이인데 그렇다면 진핵세포는 가만히 내버려두고 원핵세포의 특이적인 어떤 대사작용만을 저해를 시키는 그것이 항생제의 기작이 되어야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개념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타겟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 타겟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죠. 최초로 만들어진 이 항생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포벽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물에는 세포벽이 없지만 원핵세포의 특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펩티드 글라이칸 세포벽을 특이적으로 저해시키는 합성을 못하게 하는 약이 페니실린이거든요. 물론 최초로 발명한 것이 아니고 그냥 발견한 것이지만 그 곰팡이에 가지고 있는 원래 그 약을 그 다음부터 그럼 똑같은 이 방식으로 그럼 그 외의 것은 무엇이 있겠느냐 해서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이 인기 있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하나하나 전부 외울 필요 없고 물론 들어는 봤을 거예요 많이. 특히 실험실에서 인턴으로 혹시 살아봤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혹시 또 그런 의향이 있는 학생들은 이 네 가지 항생제 이름 엄청나게 자주 들을 거예요. 실험실에서 많이 쓰거든 이거 이 항생제. 어쨌든 근데 크로노페니콜, 스트랩토마이신, 마이신이 뭘 뜻하는지 좀 알죠. 약국에 가면 마이신 달라고 그게 다 이 항생제겠대요. 스트랩토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각각의 리보솜들, 세균의 리보솜을 특이적으로 이렇게 딱 저해시켜갖고 단백질 합성을 못하게 딱 막아버리는 거죠. 물론 세균만의 특이적인 DNA 합성을 저해하는 항생제도 있고 전사를 특이적인 저해하는 항생제도 있지만 포인트는 그러니까 각각의 이 특기적인 대사 작용의 특이점을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바로 항생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균 자체가 전부 세포벽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펩티도글라이칸 세포벽이 그런데 그 세포벽이 얼마나 두껍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모든 세균을 이거 아니면 저걸로 물론 세균 중에서 세포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세균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아주 조그만 세균이 그 펩티도글라이칸이 없는 세균이 있어 하나. 그 마이코플라즈마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세균인데 걔는 아예 세포벽조차도 없지만 그거 말고는 모든 세균은 다 이 펩티도글라이칸 세포벽이 있는데 그 세포벽이 얼마나 두꺼우냐에 따라서 하나는 양성, 그램 양성. 이 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퍼플 보라색의 어떤 염색 약이에요. 그램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고안을 해낸 그 세균에다 이 염색 약을 치면은 어떤 세균은 그것을 잘 받아들여갖고 퍼플로 현미경 광학 현미경에서 보면 보라색으로 보여. 왜냐하면 그들은 그램 양성 세균. 그 얘기는 펩티드 글라이칸 세포 벽층이 엄청 두껍기 때문에 그 염색약을 잘 받아들여. 예. 그런데 그램 음성 세균이라고 하는 거죠. 얘는 펩티드 글라이칸 세포벽이 아주 얇아요. 희한하게. 그러면 아주 얇으니까 뭐 대신 뭐 하나 이것을 보상하는 뭔가 있어야 되겠지. 그게 있어요. 세포벽이 얇아서 보호가 조금 약간 미미하니까 자기들이 하나에 더 이중 보호막을 그 위에다 또 쳐버렸어. 그것을 우리는 LPS라고 얘기를 해요. 리포폴리세카라이드. 뭘까? 리포폴리세카라이드 정체가. 이름만 보면 딱 대충 알 수가 있겠지. 리포폴리세카라이드. 마치 펩티도글라이칸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듯이 펩티도글라이칸이라는 이름은 펩타이드, 아미노산의 몇 개가 있으면서 거기에 이 탄수화물이 있는 걸 펩타이도글라이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이런 식의 화학약품을 얘기하면 리포폴리세카라이드 이거는 인하고 이 탄수화물이 같이 폴리세카라이드 같이 짬뽕이 되어 있는 이상한 거예요. 그 하나의 반죽인 거지. 그래서 이 LPS라고 하는 이 특이적인 또 하나의 막이 있는 것을 우리는 그램 음성 세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그램 음성 세균은 여기 보라색으로 보이는 남색으로 보이는 이것이 펩타이드 글라이칸 세포벽인데 그 층이 이렇게 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핑크색의 LPS 막이 또 하나 그러니까 지질이 있으니까 염색약이 훨씬 잘 못 들어가겠죠 거기에. 그래서 얘네들 염색하면 이런 식으로 예쁜 핑크빛 오케이 anyway 그건 뭐 그리고 이런 그램 양성 세균을 보면 누가 그램 양성 세균이고 누가 그램 음성 세균인지를 알 필요 전혀 없는 것이고 무엇이 그램 양성이고 그램 음성인지 그 개념을 그냥 알면 되는 거지. 세포벽의 두께 차이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그램 음성 세균은 그래서 LPS라는 것이 있어서 무슨 또 하나의 새로운
분탕질을 우리한테 치느냐 하면은 그 위에 있는 그 막이 지질과 이 탄수화물이 이상하게 있는 그 막이 많은 경우에 우리 몸 안에서 하나의 독극물로 작용을 하고 그것을 우리는 엔도톡신이라고 해요. 고세균은 원핵세포이긴 한데 그냥 그 세균들하고 조금 약간씩 얼핏 얘기를 했잖아요. 그들이 사는 동네는 참 특이하다고. 예를 들어서 뭐 섭씨 100도를 오르락내리락 그런 데서 산다든가 영하 20, 30도를 오르락내리락 그런 데서 산다든가 아니면 뭐 완전히 소금기가 염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소금기가 있는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데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산다든가 하는 식으로 고세균의 대표적인 대체적인 특징은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매우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어떻게 저런 데서 누가 살지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그런 특이가 좀 있는데 그 반면에 그들을 채취를 해가지고 와서 실험실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연구를 하려면 일단 배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배양. 그게 안 돼. 다 실험실에만 갖고 오면 전부 죽어버려. 야생형을 고집하는 거지. 그래서 연구하기가 매우 힘든데 어쨌든 세포벽 자체가 이들은 펩티도글라이칸이 아니에요. 그 뭐라고 하냐면 특이적인 S레이어라고 하는 이상한 종류 이상한. 그래서 S레이어 뭐 다당류 단백질 무기질 외워야 돼? 아니지만 알아야 되는 점은 고세균의 세포벽은 이 원액 그 세균의 세포벽과 화학적으로 다르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죠. 펩티도글라이칸 세포벽이 아니다. 막 또 웃겨요. 세포막 지질 성분이 좀 특이해서 그래서 얘들이 정말 열에 예를 들어서 95도, 섭씨 95도에도 이 친구들은 살아있고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들의 막이 좀 희한하게 생겨있어.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이제 인지질 이중충이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중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것이 두 개가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식의 희한한 지질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자세한 내막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특이적인 지질 성분 때문에 열에 매우 잘 견딜 수가 있고 저온도 역시 또 그래서 또 잘 견딜 수가 있는 것이고 반면에 이것을 온도가 갑자기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온에다 갑자기 갖고 온다든가 뭐 할 경우에 애들이 아유 뭐 난 이런 데서 못 살아 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아마 이번 학기에 세균을 들여다볼 일은 이제 거의 없을. 그래서 세균아 그동안 즐거웠다 하는 식으로 빨리 끝내버리고 이제 진핵세포에 그리고 진핵세포는 그러면은 아까 그 원핵세포와 가장 큰 다른 점은 일단 핵이 있는 건 물론 그렇지만 그 플러스 막으로 둘러싸인 이미 오가넬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들이 쫙 있다는 거지.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것들을 또 배워야 된다. 도대체 왜 있는 것이야 얘네들이. 그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바로 요 장이라는 얘기인데 일단 그 중에서 이 세 친구들은 막이 있는데 전부 다 막인데 그 막이 두 겹으로 된 맥이에요. 두 겹이라는 얘기는 아까 내가 이렇게 했던 그 부위의 그 두 겹이 아니라 그 두 개가 곱하기 2가 된 거지. 이 이중층이 또 하나 있는 거지. 두 개의 인지질 이중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중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요 세 친구들이 있고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 나머지에 있는 세포 소기관들은 전부 다 그냥 한 개의 인지질 이중층으로 안에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기관이다라는 얘기에서 단일막, 누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뭐 나중에 볼 겁니다. 이름도 참 희한하다. 뭐 조면, 골지, 무슨 미소, 팔면, 페로옵시종, 에코. 오케이 누가 누군지 한번 보자. 일단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서 뭐 그냥 그림일 뿐이고 이것은 실제 현미경으로 들려보면 이 생각하고 핵을 이렇게 생각하고 핵 찾으려고 하면 현미경에서 절대 못 찾고 그 이알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막 이렇게 찾으면 절대 못 찾지만
어쨌든 최대한으로 예쁘게 이제 좀 비슷하게 그리려면 뭐 이러한 식으로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있다 하는 거니까 나중에 이것을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가지고 이 글을 보고서 아 이게 뭐다 하면서 이들의 기능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복습을 해가는 과정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시 재방문을 하시면 될 것이고 자 핵은 일단 핵질과 염색질로 나눠진다. 무슨 소리야? 핵질은 마치 세포질의 이 사이토플라즘을 우리는 세포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이토플라즘이 뭐죠? 그냥 공간이지. 뭐를 채워 있는 공간이지. 처럼 그와 상응하는 지금 개념입니다. 이것이. 핵질이라는 얘기는 핵 안에 어떤 무엇을 채워 있는 그 공간. 비어 있지는 않겠지. 뭔가 물이 됐든 뭐가 있든 뭐 국물이 있겠지. 그 국물이지, 그렇지. 그 채워 있는 그 공간이 핵질이라고 얘기해요. 뉴클리오 플라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정말로 제일 왕건대기는 염색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염색질이 영어로 뭐죠? 크로마틴. 크로마틴은 뭘로 되어 있냐면 정의가 단백질하고 DNA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크로마틴. 그 다음에 잘 보여요 이거? 저 뒤에서 그 다음에 단백질과 DNA로 구성이 된 것은 구성 성분이고 아이 그러지 말고 뭐냐니까 그게 크로마틴이 뭐냐니까 한번 물으면 중기의 염색체야. 뭐? 중기의 염색체? 중기라는 간기의 염색체. 무슨 소리야? 간기라니.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보통의 상태에서 풀어 합쳐진 털실, 풀어 헝클어진 털실을 우리는 크로마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세포 분열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막 넣어져 있던 털실 위에다가 돌돌 말아야지. 세포 분열이라는 얘기는 이사 가는 거다. 이사 갈 준비를 하려면 싸야지. 짐 싸야지. 짐 싸려면 이 DNA들은 전부 돌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털실을 동그랗게 뭉쳐갖고 박스 안에 넣고 이제 이사를 가야 되니까 이사갈 채비하는 것은 우리는 염색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염색체 이렇게 생긴 염색체 말이에요. 이렇게 그것은 세포 분열 바로 직전에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구조이고 그러지 않고 세포 분열하지 않고 그냥 보통 릴렉스한 상태로 세월에 있는 세포 상태에서는 전부 이 상태로 염색질의 상태로 있는데 그 염색질의 상태라는 얘기는 완전히 풀어 헤쳐진 그러한 털실과 같은 그러한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여기 이렇게 나와요. 염색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처음에 이 DNA 더블 힐릭스가 이렇게 있으면 그것을 돌돌돌돌 말아요. 하나씩 단백질이 말아가지고서 그 만 거를 다시 꼬아가지고서 막 해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완전히 말아버리면 이렇게 이제 육안으로 우리가 현미경에서 육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염색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지 않는 얇은 아직 이 마른 상태가 아직 약간 단계가 좀 낮은 단계 그렇게 되면은 염색질 그 차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에서는 물론 복제가 돼야 되고 RNA를 만든 전사가 일어나야 되는 하나의 기능 핵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냐 하는 그것이고 그런데 핵 안에는 특별히 또 이상한 뭐가 있다. 인이라고 하는 인이 어디에 있냐면 핵은 핵인데 이렇게 있을 때 핵이 이렇게 안에 있으면 여기 특히 그 동그랗게 훨씬 더 까맣게 보이는 부분. 이것을 우리는 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왜 훨씬 현미경 안에서도 더 까맣게 보이느냐 하면은 이들이 요 안에서 바로 뭐 특정 지역에서 이들이 그러니까 그 염색체들이 특별하게 거기 훨씬 더 뭉쳐 있는 거죠. 뭉쳐 있으면서 거기서 리보소말 RNA하고 RNA가 거기서 특별히 따로 만들어지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리보소말 RNA가 만들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요것과 요것들 이것이 이렇게 같이 결합은 안 되지만 그 소단체 두 개가 합성이 거기서부터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들 들어와서 거기서 일단 만든 다음에 각자가 세포질로 나가서 이제 이래라 하고 보내주는 그 지역이 바로 인이라는 얘기고. 그럼 내보낼 때 어디를 통해서 내보낼지 핵막도 분명히 인지질인데 뭐 어떻게 내보내려면
세포막처럼 특별히 무슨 다른 알몬드들이 또 있다는 얘기인가? 특이적인 특별하게 각각을 알아서 식별해서 이렇게 수송을 하는 수송체들이 따로 있다는 건가? 귀찮은데 이러면 그러지 않고 여기는 그냥 하나 바구니 비슷하게 생겨있는 핵공 완전히 위아래가 뚫려있는 바구니 형상을 하고 있는 구멍을 우리는 뉴클리어 코어라고 해서 핵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사이즈만 맞으면 누구든지 오케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사이즈만 되면 오케이 또는 일정한 사이즈가 조금 더 크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끌어 잡아당기는 친구가 이렇게 친구 따라 이렇게 하는 그런 그래서 핵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입출입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이렇게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핵공을 통해서 핵막 이게 엄청 중요한데 그냥 핵막은 막일 뿐이야. 인지질 이중충이 두 개 있는 막일 뿐인데 그 막의 하나의 형상, 모습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어떤 기능, 언제나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패러다임인데 어떤 유전자라든가 무엇의 단백질이라든가 무엇의 어떤 중요성 기능을 우리는 언제나 나중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얻게 알게 된다는 얘기죠.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 그 영향을 공부하고서 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이렇게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어떤 모르는 유전자의 기능을 탐구하고자 할 때는 일부러 그 유전자를 돌연변이를 만들어 가지고서 검사를 해보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혹시 어떤 영향이 되는지는 실험실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이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조로증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냐면은 핵막 밑에 핵막이 이렇게 있으면 바로 핵막의 밑에 층에 이렇게 여기 DNA가 있고 밑을 사실은 이렇게 받쳐주는 특별한 단백질이 있어요. 중간섬유 단백질인데 중간섬유가 뭔지 이제 이 장에서 나오니까 나중에 어쨌든 이 이름이 라민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구조를 그냥 형성하는 단백질인데 그것을 만드는 유전자가 잘못되어 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아니 그 단백질 하나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핵막을 그러니까 GFP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예쁘게 나오는데 이렇게 그 라민이라는 단백질이 결함이 생기면 핵막이 이렇게 쭈그렁 바가지가 되거든요. 핵막이. 그래요. 핵막이 쭈그렁 바가지가 됐다고 해서 뭐 죽기라도 해요? 죽었어. 그래서 이게 쭈글쭈글 정말로 농담을 폄하해서 미안하지만 못 죽어요. 이 친구들은. 10살, 뭐 12살, 티니의 이 나이가, 이 친구 나이가 뭐 12, 3살밖에 안 되는 나이인데 그 이상 살지를 못하고 죽게 된다고. 그래서 졸업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의 핵을 각각의 염색체를 구분을 해서 형광으로 염색을 한 사진인데 그 얘기는 우리 사람의 핵 안에 각각의 구역이, 각각의 DNA들이 자기 특별한 구역에 따라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잘못돼 버리면 이들의 유전자 발현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핵막의 모양이 달라져 버리면 이 유전자 발현이 총체적인 대혼란을 가져와 버려 가지고서 엄청나게 큰 이런 큰 영향을 겪게 됩니다. 오승환 야구선수 오승환도 이 친구랑 가서 사인 받고 그랬던데 요번에 보니까 며칠 전에 이런 친구들 이런 결함을 뭐 어린아이인데 곧 죽을 이 캔서를 가지고 있다든가 또는 이런 졸업증 환자라든가 하는 친구들을 일부러 미국에서는 이게 또 유행이 되어버렸어요. 요즘 미국 뭐 운동 스포츠 팀에서는 각각 한 명씩 마스코트로 같이 언제나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그 오승환 지금 있는 소속팀의 마스코트더라고. 그래서 같이 찍은 사진도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난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아니 할 일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시간이 바빠서 못 봤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핵막의 그냥 모양을 유지하는 것만도 해도 이렇게 중요하다. 어떤 면에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데 이렇게 모양이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이고 오케이 거기까지가 아주 딱 좋은 스탑이 될 것 같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다음 주에 하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도 혹시 무슨 질문이 있다든가 하는 질문이 없으면 질문 꼭 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질문이 없으면 오늘 내용 중에서
그나마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을 혹시 그림으로 그릴 수 있으면 좋고 뭐 그림 싫다 하면 뭐 안 그래도 좋고 그래서 이름 꼭 쓰시고 제출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